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험 해보셨을 텐데요. 저는 그 수준을 넘어 믿었던 친구와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에게 동시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한동안 억장이 무너지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 결말을 알기에 지금은 다 털어내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지만 당시에는 정말이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기막힌 현실에 분통 터져하고 열받았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지긋지긋했던 배신과 거짓말, 그리고 어쩌면 조금은 통쾌할지도 모를 그 결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이지연이고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한때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서밀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밀이랑은 대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 10년 넘은 인연이었죠. 밀이는 속눈썹 연장이나 펌을 하는 뷰티샵을 운영하는데요. 자격증도 땄고 자기 샵을 운영하고 싶긴 한데 월세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더군요. 월세도 싸면서 위치도 괜찮은, 본인의 마음에 딱 괜찮은 자리가 없다면서 엄청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를 위해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 한쪽에 자리를 내줄 테니 샵인샵 개념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전기세나 물세, 월세 등을 좀 나눌 수 있으니 저도 좋을 것 같고 미리도 싼 값에 샵을 차릴 수 있으니 좋을 것 같고요. 제 제안에 미리도 좋다고 했고 그렇게 미리는 저희 샵으로 들어와서 자신만의 샵을 차렸습니다. 저희는 업종은 다르지만 한 가게 안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된 셈이었죠. 서로 월세도 아끼고 오며 가며 의지도 되고 또 저희 미용실에 왔던 손님이 미리 뷰티샵에 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미리 뷰티샵으로 온 손님이 저희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가기도 했으니 처음에는 참 좋았고 서로에게 윈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친구를 위해 했던 그 배려가 나중에 뒤통수로 돌아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리는 예전에도 꾸미는 거 좋아하고 남자한테도 관심이 아주 많은 친구였어요. 엄청 여우 같은 아이기도 했죠. 겉보기엔 순하고 얌전해 보여서 안 그럴 것 같은데 실제 성격은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랑은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사치스러운 걸 좋아하고 돈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돈 쓰는 것도 잘 쓰고요. 그래서 전부터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인생 역전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한 친구였습니다. 남자는 돈 없으면 매력 없다가 그 친구의 지론이었으니까요.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거면 미리 본인이 돈이 많냐고요? 그건 또 아니에요. 버는 돈은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가는데 다 쓰고 돈 쓰는데 거침이 없는 친구였으니 돈이 모일 틈이 없었죠. 비싼 명품 다 바리바리 끌어안고 좁아터진 월세 원룸 사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 한 방이면 된다. 이게 미리의 믿음이었죠. 친구로서 한심했던 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잘못됐다거나 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미리가 그런 성격이라고 해도 그건 그 친구의 성향이자 성격이니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니까요. 그냥 미리는 저런 성격인가 보다 하고 말았고 저랑 친구로 지내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은 또 열심히 잘 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친한 지인 소개로 홍준서라는 남자를 소개받아 만나게 되었어요. 홍준서는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고 요식업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결혼식장에서 색소폰 부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용돈벌이 겸 하는 거라고 하면서요. 소개로 만나보니 꽤 매력있고 말도 잘하고 인상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준비하고 있는 자기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 보이더라고요. 몇 번 만나다 보니 사람도 괜찮은 것 같고 마음이 가서 썸을 타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들은 미리는 길길이 날뛰었어요. 야, 너 미쳤냐? 무슨 돈도 없고 비전도 없는 남자를 만나. 말이 사업 준비지. 그냥 백수 아냐? 너 정도면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는데 왜 그래? 미리에게 돈도 직업도 없는 남자는 거들떠볼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기에 홍준서와 만나는 저를 이해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사람이 착하고 성실하고 나름 계획도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하지만 미리는 제가 뭐라고 하든 저를 답답해 하더라고요. 남자는 능력이 좋아서 돈을 잘 벌든가 아니면 집안이 빵빵하든가 둘 다 아니면 만날 가치도 없어. 너는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닌데 그것도 모르니? 미리의 타박에도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저만 좋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는 홍준서와 연인으로 잘 만났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직업도 없고 준비 중인 사업은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미리는 이따금씩 저에게 그런 남자 왜 만나냐, 나중에 후회 말고 헤어져라, 친구로서 하는 충고다, 그런 소리도 했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친이 저희 가게에 저를 데리러 왔어요. 남친은 평소 타고 다니는 고가의 외제차를 끌고 왔죠. 그런데 미리가 그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저한테 묻더라고요. 야, 니네 남친 차 엄청 좋더라? 직장도 없다면서 무슨 돈으로 그런 비싼 차를 몰아? 저는 잘 모른다고 그냥 원래부터 타고 다니던 차라고 했어요. 소개팅 할 때도 그 차를 타고 왔다고요. 그랬더니 미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하더군요. 혹시 니네 남친 집안이 엄청 부자인 거 아니야? 부모님이 장난 아니게 잘 사시는 거 아니냐고. 글쎄, 어머님은 돌아가셨다고 했고 아버님만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버지 얘기는 거의 안 해서 잘 몰라. 나도 딱히 묻진 않았고. 왜 안 물어봐? 사귀는 사이인데? 에이, 먼저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하러 물어. 말하고 싶으면 하겠지. 나도 별로 안 궁금해. 아직 결혼 얘기 오가는 정도도 아니고 사귄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는데 뭐. 하지만 그때부터 미리는 제 남친 아버지에 대해 저보다도 더 궁금해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미리에게 제 남친은 돈도 없고 미래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이었다면 그 시점부터 제 남친에 대한 미리의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았죠. 저는 미리가 그걸 왜 그렇게까지 궁금해하는지 의아해하면서도 별로 신경은 안 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얼마 뒤 또 남친이 저를 데리러 가게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퇴근하는 김에 미리를 집까지 태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에게 오늘은 비가 오니까 남친 차 타고 같이 퇴근하자고 하니까 미리가 갑자기 화장도 진하게 하고 머리까지 다시 매만지더라고요. 제 남친인데 왜 지가 꿈이나 싶긴 했지만 별 생각은 없었죠. 그런데 차에 타자마자 미리가 싹싹하게 굴며 제 남친한테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와, 차 너무 좋은데요? 준서 씨 좋은 차 타고 다니신다. 이 차는 언제 사신 거예요? 전에 직장 다닐 때? 미리의 물음에 제 남친이 웃으며 답하더라고요. 아,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아버지가 차 새로 바꾸신다면서 이건 저한테 타라고 주신 거예요. 그 말에 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비도 오는데 셋이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자는 겁니다. 바로 집에 가긴 싫다면서요. 그러면서 제 남친더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밥 좀 사달라고 아양을 피우더라고요.
남친은 사람 좋게 웃으며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비를 피해 근처에 있는 파스타 집으로 들어갔죠.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가운데 앉고 미리가 준서 씨 옆에 앉는 모양새가 됐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미리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 것이 말이죠. 자리에 앉자마자 미리는 작정이라도 한 듯 미리 준비해온 질문 리스트라도 있는 사람처럼 쉴 새 없이 남친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평소 제가 알던 까칠하고 도도했던 미리가 아니었어요. 목소리 톤은 한껏 높아져 있었고 눈은 반짝였으며 과장된 몸짓으로 리액션을 해댔죠. 준서 씨, 아까 차에서 잠깐 말씀하신 요식업 사업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메뉴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즘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아이템 선정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제가 또 먹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아해서 궁금해요. 남친은 미리의 그런 적극적인 관심이 싫지 않은 듯, 아니 오히려 신이 난 듯 보였습니다. 눈을 빛내며 자신의 사업 계획을 술술 풀어놓기 시작했죠. 미리는 열심히 맞장구를 치고요. 아, 네. 제가 구상하는 건 좀 프라이빗한 컨셉의 퓨전 한정식 코스 요리 전문점이에요.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특별한 날 격식 있는 식사를 즐기고 싶은 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괜찮은 셰프님도 한 분 섭외했고요. 어머, 퓨전 한정식이요? 그거 정말 괜찮은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식이 얼마나 인기인데요. 거기다 프라이빗한 컨셉이라니. 딱 요즘 트렌드잖아요. 준서 씨는 사업 감각이 정말 뛰어나신가 봐요. 역시 뭔가 크게 되실 분은 안목부터 다르시다니까. 그럼 혹시 투자 같은 건 좀 받으셨어요? 그런 고급 식당이면 초기자본도 만만치 않을 텐데. 미리는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물 흐르듯 남친의 자금 사정까지 떠보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그 둘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죠. 아,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투자도 몇 군데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사업 초기에는 좀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셔서 자금 걱정은 크게 안 하고 있습니다. 어머, 역시 아버님도 정말 통이 크시고 멋지신 분인가 봐요. 준서 씨는 정말 든든하시겠어요. 부럽다. 그럼 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왠지 전공도 엄청 세련되고 멋있는 거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미리는 한술 더 떠서 준서 씨의 학력까지 샅샅이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준서 씨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지만 이내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나왔는지 심지어 군대는 어디를 다녀왔는지까지 줄줄 대답해 주더군요. 그 과정에서 미리는 어머 제 친구도 거기 나왔는데 와 진짜 대단하시다 같은 추임새를 쉴 새 없이 넣어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희한하게도 저는 그 둘의 대화 속에서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자꾸 소외되는 것 같은 기분에 파스타는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죠. 저도 어떻게든 대화에 끼어보려고 자기야, 그런 가게 위치는 어디로 생각하고 있어? 하고 겨우 한마디 말을 붙였지만 제 말은 미리의 다음 질문에 허무하게 묻히더라고요. 맞아. 입지가 진짜 중요하죠. 근데 준서 씨, 혹시 취미 같은 건 있으세요? 주말에 색소폰 연주하신다는 건 들었는데 그것 말고 다른 특별한 거요. 왠지 운동도 엄청 잘하실 것 같아요. 준서 씨는 제 질문에는 대답할 타이밍조차 놓친 채 미리의 새로운 질문에 또다시 신나서 대답을 이어나갔습니다. 헬스, 골프, 심지어는 예전에 잠깐 배웠다는 승마 이야기까지 나왔죠. 미리는 그때마다 박수까지 쳐가며 호들갑스러운 반응을 보였고요. 둘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혹은 이제 막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 남녀처럼 웃음꽃을 피우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것처럼요. 누가 보면 그 두 사람이 소개팅하는데 제가 눈치 없이 낀 줄 알 겁니다. 하여튼 저는 좀 뻘쭘한 기분으로 포크질만 해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기분도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미리가 의도적으로 저를 배제시키고 제 남친과 대화를 하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미리의 반짝이는 눈빛과 평소와 다른 과장된 행동들 속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아주 불길한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어렴풋이 감지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애써 그 불안함을 외면하려 했죠. 그저 미리가 원래 좀 오버하는 경향이 있으니 준서 씨의 배경이 좋아 보여서 잠시 저러는 것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였습니다. 저랑 미리가 점심을 먹고 가게로 돌아오는데 골목 어귀에서 준서 씨가 어떤 중년 남자분과 이야기하는 걸 멀리서 봤습니다. 그 남자분은 준서 씨 어깨를 툭툭 치더니 고급 세단을 올라타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반가워서 준서 씨를 불렀죠. 자기야, 여기 어쩐 일이야? 아, 자기 마침 여기서 보네. 나 요식업 사업 때문에 시장조사 나왔다가. 근데 방금 그분은 누구셔? 어? 아, 아버지. 아, 정말? 그럼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에이, 뭘. 바쁘셔서 금방 가셨어. 안녕하세요. 저도 여기 있어요, 준서 씨. 방금 가신 분이 아버님이셨구나. 아버님은 여기 어쩐 일이시래요? 미리도 엄청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아, 실은 이 건물이 아버지 거라서요. 그래서 잠깐. 그 말에 미리의 눈이 정말 커지다 못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저도 좀 놀랐고요. 어머, 정말요? 이렇게 큰 건물이요? 와, 그러시구나. 그래서 점심 같이 먹고 아버지 일 보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참, 자기야, 나도 약속 있어서 먼저 가볼게. 미리 씨도 다음에 봬요. 준서 씨는 서둘러 갔고 그를 보는 미리의 표정은 뭐라 형용하기 어렵게 묘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미리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와 연락하고 통화하며 싱글벙글했거든요. 남자친구 생겼냐고 물어도 제대로 대답도 안 하는데 딱 봐도 연애하는 분위기인 것 같았죠. 그러다 얼마 뒤였습니다. 미리가 갑자기 저희 가게에서 자기 샵을 빼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따로 가게를 차리겠다고 하면서요. 월세 부담 때문에 저희 가게로 들어왔던 건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간다니 의아했죠. 미리는 우리 미용실이 손님이 별로 없어서 자기도 손님이 안 느는 것 같다느니 샵인 샵이니까 오히려 홍보가 더 안 되는 것 같다느니 불평을 토로하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오히려 저한테 고맙다고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제 샵 안에서 같이 영업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네 마음이라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미리는 그 사이에 다른 가게 자리를 찾아보고 난 뒤 바로 자기 샵을 빼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딱 그 무렵부터 저는 남친이랑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피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맘때 미리도 제 연락을 피하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하고는 잘만 연락하면서 유독 제 연락만 피하는 느낌이었죠. 뭔가 이상하다 싶어 미리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한테 뭐 섭섭한 게 있었냐고요. 하지만 미리는 새로 샵을 차려서 바쁠 뿐이라며 바쁘니 다음에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차갑게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렇게 그 두 사람이 연락이 뜸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홍준서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잠수를 타버렸거든요. 더 이상 연락이 아예 안 되고 저를 차단한 것 같았죠.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지만 계속 연락이 안 되니 저도 체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대로 이별에 관한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허무하고도 예의 없게 관계가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헤어지는 경우는 또 난생 처음이더라고요. 그렇게 황당한 이별 후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그 이해 안 되는 모든 일의 이유를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맘때 미리가 갑자기 임신을 했고 결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남친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임신은 뭐며 결혼 준비 중이라고 하니 황당하고 놀랐죠. 그런데 그 결혼 상대가 다름 아닌 제 전 남자친구 홍준서라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혔죠. 그러니까 그 두 인간이 저를 속이고 바람을 피우다가 애까지 가져서 결혼을 한다는 거였으니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미리는 홍준서가 무직이라며 무시하다가도 그의 아버지가 건물주의 재력가처럼 보이자 작정하고 꼬드겨서 빼앗은 게 분명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분해서 저에게 홍준서를 소개해줬던 지인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대체 어떤 인간을 소개해준 거냐고요. 그런데 제 얘기를 다 들은 지인도 황당해하며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지연아, 진짜 미안하다. 나도 홍준서가 그런 놈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소개해주겠니? 근데 너 그 인간하고 헤어진 거 정말 잘한 거야. 저보고 홍준서랑 헤어지길 정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나도 최근에 알았는데 홍준서 걔 완전 사기꾼이나 다름없더라고. 그 말에 저는 꽤 놀랐죠. 사기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홍준서 걔가 겉보기엔 매너 좋고 사람 좋아 보이잖아. 요식업 사업한다면서 계획도 다 있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나도 너한테 소개해준 건데. 그런데 그놈의 요식업 사업 한다고 말만 하고 몇 년째 주변 사람들한테 투자금 명목으로 돈만 야금야금 빌려 쓰고 제대로 시작도 안 했더라고. 그게 사기꾼이지 뭐니? 그래도 아버지가 건물주고 돈 많다며. 아버지가 다 도와주겠지. 참나, 진짜 어이없는 건 그거야.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대. 저는 너무 놀랐죠.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뭐라고? 거짓말이라고?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걔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진짜 아버지 아니래. 어? 나도 속았지 뭐야. 맨날 자기 아버지가 건물주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진짜 그런 줄 알았지. 맨날 타고 다니는 그 비싼 차도 자기 아버지가 준 거라고 했잖아. 맞아, 그랬어. 근데 알고 보니 그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은 친아버지가 아니라 큰아버지였대. 큰아버지? 홍준서 진짜 아버지는 완전 노름꾼이라 애 어릴 때 버리고 도망갔고 그 큰아버지가 불쌍하다고 키워줬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친아들도 아닌 거지. 좋은 마음으로 홍준서 걷어서 키워주신 모양인데 근데 홍준서가 하도 그 큰아버지 이름 팔고 다니면서 사고치고 돈 빌리고 다니니까 그 큰아버지랑 큰아버지 자식들이 단단히 화가 나서 이제 너랑은 인연 끊는다고 다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말고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고 했나 봐. 그래서 요즘은 그 큰아버지 도움도 전혀 못 받는 빈털터리 신세라던데?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머리가 띵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럴싸해 보였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거죠. 서민이는 그런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홍준서가 부잣집 아들인 줄로만 알고 저한테서 그를 빼앗았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가요? 그 후 서미리가 결혼 준비한다고 SNS에 웨딩 사진을 올리고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저한테는 연락 한 통 없었죠. 그러다 정말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쳤어요. 배가 제법 불러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뻔뻔하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지연아, 오랜만이다. 나 임신했고 곧 결혼해. 너도 시간 되면 와서 축하해줘.
너 나한테 말 잘 건다. 나한테 안 미안하니? 내가 뭐가 미안해? 너랑 준서 씨 끝났잖아. 그리고 나랑 사귄 거야. 미리의 뻔뻔한 모습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우습기도 했습니다. 저는 홍준서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너 홍준서 그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결혼하는 거니? 당연하지. 이제 준서 씨 내 남편 될 사람인데 내가 모를까봐? 내가 홍준서 만날 땐 그런 별 볼 일 없는 남자 왜 만나냐고 했었잖아. 기억 안 나니? 내가 언제? 준서 씨처럼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던 건 준서 씨에 대해서 잘 몰라서였겠지. 갑자기 생각이 왜 바뀌셨을까? 혹시 홍준서 아버지가 건물주라서? 참나, 너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나 그렇게 속물 아니야. 난 준서 씨 자체를 사랑하는 거거든? 그래. 속물처럼 홍준서 배경이 아니라 홍준서 자체를 사랑해서 선택한 결혼이라니까 다행이다 싶다. 뭐가 다행인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 남자 배경만 보고 선택했으면 얼마나 실망했겠어. 왜냐면 홍준서가 인사했던 그 건물주라는 아저씨, 홍준서 친아버지 아니래. 그 말에 미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결혼 준비까지 한다면서 그런 얘기 못 들었니? 그때 네가 봤던 그 건물주 아저씨는 홍준서 아버지가 아니라 큰아버지래. 홍준서 진짜 친아버지는 노름꾼이고 애 버리고 도망갔다더라. 연락도 안 되고 엄마도 없고 아빠한테 버림받은 홍준서가 불쌍해서 그 큰아버지가 좀 키워줬던 거래. 근데 기껏 키워줬는데도 은혜는 모르고 홍준서가 하도 큰아버지 이름 팔면서 사고치고 다니니까 그 큰아버지랑 큰아버지네 자식들이 전부 열받았다고 하더라고. 이제 홍준서랑 인연 끊는다고 선언했다던데. 그런 거 다 모르고 결혼하는 거야? 상견례도 안 했니? 제 말을 듣는 동안 미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만 깜빡이더니 곧 경악으로 일그러지더라고요. 홍준선의 집안이 빵빵한 줄 알고 저한테서 남자를 빼앗아 임신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게 거짓이었고 홍준선은 빈털털이었으니까요. 네가 지어낸 거 아니야? 그런 속사정을 네가 어떻게 알고? 내가 홍준서랑 소개팅으로 만난 건 알지? 그 소개팅 주선해준 사람이 홍준서더러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다 얘기해주더라. 그놈의 사업 맨날 한다 하면서 주변에 손 벌리고 다니면서 시작 안 한 지도 꽤 됐다고. 네가 결혼하려는 그 남자가 그런 인간인지 너도 잘 아는 거지? 제 말에 서미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가만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황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준서에게 전화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받자마자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저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야, 아니지. 지연이 얘가 뭘 잘못 알고 헛소리하는 거지. 하지만 홍준서도 그제야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했던 것 같아요. 친아버지가 아니라 큰아버지가 맞다고. 큰아버지 밑에서 커왔기에 호칭은 아버지라고 할 때도 많았는데 친아버지는 아니라고요. 서미리가 통화 음량을 크게 해놔서 저한테도 다 들리더라고요. 홍준서가 이실직고 했음에도 서미리는 포기를 못하겠는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준서 씨, 그래도 큰아버지면 엄청 가까운 친척이잖아. 게다가 자기를 아들처럼 키워주신 분인데 설마 자기를 모른 체 하겠어? 친자식만 아닐 뿐이지 친자식이나 다름없는 사이인 거잖아. 나랑 만날 때 연락도 자주 드렸고. 미안해. 사실은 최근에 큰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어. 내가 사업한답시고 큰아버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게 언짢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차도 다시 가져오라고 하시고 결혼 준비할 때 원래 돈을 좀 도와주신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못 해주시겠대. 나도 얼마 전 일이라서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기분을 풀어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 말을 들은 서미리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벙찐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너 아까 속물적인 인간 아니라며. 친구 애인까지 빼앗을 정도로 홍준서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좋았다면서. 이제 그 인간이 개털인 거 알았어도 그 사람 변치 말고 잘 데리고 살아봐. 네가 먹여 살리면서. 그놈의 사업은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하려는지도 모르겠네. 저는 그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서미리를 떠났고 그 뒤로 서미리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둘의 결혼이 깨질 줄 알았는데 홍준서가 또 무슨 말로 구슬렸는지 모르겠지만 둘은 어찌어찌 결혼까지는 했다더군요. 뱃속에 아이도 꽤 많이 컸고 또 아마 홍준서가 큰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다거나 다른 돈 나올 구멍이 있는 것처럼 또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 둘은 결혼을 했고 모든 실상을 알게 된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도 다 서미리를 손절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결혼도 했는데 참 우습게도 그 둘 1년도 못 가서 결국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큰아버지의 도움은 당연히 한 푼도 받지 못한 모양이고 홍준서는 여전히 입으로만 사업 준비 중이라고 떠들면서 아무런 직업도 없이 빈둥거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서미리가 자기 샵에서 번 돈으로 먹여 살렸대요. 조그만 단칸방에서요. 애 낳고 나서도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주구장창 싸우다가 결국 지쳐서 나가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진작에 서미리한테 등을 돌렸고 서미리를 부르는 별명은 돈미새, 남미새라는 딱지만 남았죠. 돈 때문에 친구 남친을 헌신짝처럼 빼앗아간 서미리나 자신을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큰아버지 이름이나 팔고 다니다가 결국 손절당한 홍준서나 뭐 끼리끼리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는데 헤어졌다니 그건 좀 아쉽네요. 천생연분이라서 서로 오래오래 지냈으면 서로를 더 갉아먹고 더 좋았을 텐데요. 배신당한 아픔이 크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들의 결말을 보니 속 시원하기도 하고 오히려 어이없는 웃음과 함께 흘려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두 인간 제 인생에서 깨끗하게 지우고 제 갈 길 가려고 합니다.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데 그런 인간들 때문에 제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거든요. 앞으로 남은 제 인생에는 그런 인간성 덜 된 것들 말고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 MD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짧고도 강렬했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끝에서 제가 직접 마주해야 했던 믿을 수 없는 배신과 통쾌했던 마지막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전 남편 하민태를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였어요. 하민태는 자신만의 개성이 뚜렷한 개인 미용실을 운영하는 젊은 원장이었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유머러스하고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사람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위트 있는 말솜씨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내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고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민태는 결혼 전에 함께 살아보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고 같이 살아보면 어떤 남자일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간의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죠.
결혼이라는 큰 산을 넘기 전에 서로의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을 맞춰보는 예행 연습 같은 시간이었달까요? 함께 사는 1년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음식 취향, 미래에 대한 가치관까지 저희는 마치 오래전부터 맞춰온 퍼즐처럼 잘 맞았거든요. 아침에 함께 눈을 뜨고 저녁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도란도란 나누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후회 없겠다. 결혼해서도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아이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꼭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생활에서 아이가 몹시 중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았죠.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자신도 없었고 또 아이보다는 제 스스로가 더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 커리어를 계속 쌓아 나가고 싶었고 또 아이 없이 자유롭게 오롯이 저희 두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결혼 생활을 했으면 했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서로 이런 가치관이 잘 맞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민태 씨랑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도 당연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태 씨도 저랑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민태 씨도 결혼은 하고 싶지만 아이가 없는 딩크로 살고 싶다는 거였죠. 이렇게 가치관이 잘 맞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 없이 서로에게 더 충실하고 각자의 성장과 행복을 응원하며 살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저희 관계의 중요한 기반 중 하나라고 생각했고요. 민태 씨와 저는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나눴기 때문에 서로에게 참 걸맞는 상대가 아닌가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의 동거 생활을 마무리하고 저희는 결혼을 정식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죠. 시부모님이 저를 좋게 봐주실까, 또 어떤 분들일까 긴장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어머님이 저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님은 인사하는 자리까지 나오시기는 했지만 제가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셨거든요.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제가 놓쳤을 리가 없었죠. 가장 큰 이유는 제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민태 씨보다 제가 4살 정도가 나이가 많다는 사실 때문에 저를 썩 마음에 안 들어 하신 거였어요. 내가 들어보니 이 아가씨는 우리 민태보다 4살이나 많다던데.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나이 차이가 꽤 돼서 처음 얘기 들었을 때 놀랐어. 네. 어머님은 굳은 표정으로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왠지 무안하기도 하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곧이어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나이 때문에 조금 그렇긴 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면 나중에 애 갖는 게 쉽지 않을 거잖아. 그게 좀 걱정이네. 라고 하시는데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이미 민태 씨와 결혼 후 아이 없이 살기로 얘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민태 씨가 자기 부모님께도 저희의 확고한 계획을 미리 전달했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저는 진작에 저희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당황해서 민태 씨를 봤는데 못 들은 척 물만 마시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민태 씨한테 못 들으셨나요? 뭘? 저희 결혼해도 아이 없이 살기로 이야기 나눴거든요. 민태 씨도 그 점에 동의했고요.
저는 최대한 놀라시지 않게 웃으며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그게 뭔 소리야? 아이 없이 살아? 네. 아니, 누구 맘대로? 네? 저희 결혼인데 어머님은 누구 맘대로 그렇게 하기로 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도 또 당황했죠. 너네들끼리 그렇게 결정했단 말이야? 부모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어머님의 다그침이 당황스러워서 민태 씨를 봤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얄밉고 열받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당연히 자기 부모님께 먼저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민태는 쏙 빠져있고 저만 곤란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쪽 부모님도 아셔? 네,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으시대? 네, 저희 부모님은 저희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고. 아니, 존중해 줄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자식 문제를... 나 너무 당황스럽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죄라도 지은 양 불편하고 쩔쩔매는 기분이 들었죠. 그 후로도 식사 시간 내내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쌩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죠. 저는 식사 자리가 끝나고 하민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 안 드렸어? 우리 딩크로 살기로 한 거. 그거 곧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라고? 아직도 말씀 안 드렸어? 그런 얘기는 미리 말씀드렸어야지. 아까 어머님 반응 봤잖아. 내가 집에 가서 얘기 잘할게. 걱정 마.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하고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어. 자기는 신경 쓸 거 없어. 진짜야? 그렇다니까. 하민태는 자신이 얘기하겠다고 저한테 신경 쓸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운데도 그 남자는 좀 가볍게 받아들였죠. 저도 그때 그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확실히 짚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하민태가 한다고 하니 하겠지 했습니다. 그 안일함이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어쨌든 그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어머님은 아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언급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죠. 그러나 그 평화는 정말 잠시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어머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손주 타령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남편은 주말에 더 바쁜 직업이었기에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있는데 어머님과 아버님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셨더라고요. 이 근방에 지나가면서 잠깐 들르셨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정은아, 요즘 몸은 좀 어떻니? 컨디션 괜찮아? 네 나이도 있는데 바로 아기 가질 준비해야지.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민태 씨한테 못 들으신 거예요? 뭘? 민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아이 안 갖기로 했는데 제 말에 어머님은 못 들을 말이라도 들은 양 미간을 확 찌푸리시더라고요. 뭐야? 아니 너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니? 내가 그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지 않았니? 그리고 나서 민태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아무 말 안 하길래 그냥 아이 갖기로 마음 바꿨나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 생각 고쳐먹어라. 누구 맘대로 남의 집 귀한 데를 끊을 생각을 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랑 민태 결혼 안 시켰지. 그러면서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의 화내는 모습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분명히 말하겠다고 했는데 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일부러 안 한 건지 정말 까먹은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남편을 불러서 얘기를 하자고 했고 남편은 일을 하다 말고 급하게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저와 어머님 사이에 그 안 좋은 감정을 눈치챈 듯 눈치를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야, 어머님께 왜 말씀 안 드렸어?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잖아. 아니, 너네 진짜 애 안 갖기로 한 거야? 내가 그러면 이 결혼을 왜 시켜? 그러자 남편은 우물쭈물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게 우리 아이 안 갖기로 한 거 맞아. 내가 말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누구 맘대로 왜 니들끼리 그런 결정을 해? 우리 결혼이니까 우리가 결정하죠. 그거 네 생각은 맞아? 정은이 얘가 그러고 싶다니까 너도 따라가는 거 아니야? 너 아기 좋아했잖아. 아니야, 나도 아기 별로야. 그러면서 엄청 두루뭉술하게 마지못해 딩크를 하는 것처럼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는 저는 속이 뒤집혔죠. 왜냐면 저랑 둘이서 얘기할 땐 남편도 저만큼이나 확고한 딩크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앞에서 남편 태도는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딩크를 하겠다는 그런 우유부단한 태도인 겁니다. 자기야, 어머님께 확실히 말씀드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다 뭔 일이니? 하시며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용까지 하셨습니다. 옆에 계시던 아버님도 한숨을 푹 내쉬시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결혼했으면 애가 있어야지. 그리고 결혼 전에도 니네 엄마가 분명히 말했잖아. 그래놓고 결혼 후에 말을 바꿔? 이러는 법이 어딨냐? 라며 어머님 편을 드셨어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남편이 얘기한다고 했기에 믿었고 별 말씀이 없기에 이해하신 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여차저차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쌓였던 울분을 남편에게 터뜨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걸 아직까지 제대로 말씀 안 드릴 수가 있어? 내가 그때 말씀드리라고 했고 자기가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자기가 얘기 안 해서 내가 얼마나 난처하고 당황스러운지 알아?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대답이 미안 자기야. 내가 바쁘고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던 것 같아. 라는데 진짜 혈압 오르더라고요. 결혼해서 중요한 계획 중 하나인 자녀 계획, 그것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중대한 결정을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깜빡했다니요. 그것도 어머님이 진작에 그렇게 노발대발 하셨는데요. 그 순간 저는 남편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시련을 예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집요하고도 무차별적인 임신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매일같이 전화해서 애를 낳아야 집안이 화목하고 여자가 대접받는다. 나도 남들처럼 손주재롱 보는 게 소원이다. 손주 안겨주는 게 이 시부모에 대한 마지막 효도다라며 저를 들들 볶으셨거든요. 심지어는 출산 장려 다큐멘터리나 온갖 육아 예능 프로그램 클립 영상을 시도 때도 없이 제 메신저로 보내시며 저를 세뇌하려고 하셨습니다. 무슨 아기 울음소리나 옹알이 소리 모음 같은 것도 보내셨다니까요. 귀엽지 않니? 이런데 너희는 왜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니?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니? 등등. 정말이지 사람을 질리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는 결혼 전에 부모님께 미리 말씀을 드리지 않은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결혼 전에 시부모님께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래도 시부모님이 이 결혼은 안 된다고 반대하셨으면 차라리 저희도 결혼은 미루고 좀 더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시부모님을 설득해보거나 안 되면 각자 갈 길을 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탓에 어머님은 애먼 저만 달달 볶고 계신 거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키울 자신이 없기에 아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한 건데 어머님이 그렇게 저를 들들볶으며 아이 가지라고 재촉을 하시니 오히려 더 반발심만 생기고 화도 나더라고요. 지칠 대로 지친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 어머님 좀 말려보라고 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 자꾸 수시로 연락해서 아이 가지라고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셔. 자기가 어머님께 확실히 좀 얘기해줘. 당신이 아들이잖아. 나도 그만하시라고 얘기 안 한 건 아닌데 자기도 겪어봐서 알지만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내가 괜히 말했다가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 라면서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당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쩌라는 거야? 사실 자기가 어머님 아버님께 제대로 말씀 안 드려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자기가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좀 자기가 알아서 요령껏 얘기 좀 하면 안 돼? 나 정말 중간에 끼어서 이러쿵저러쿵 하기 힘들어. 피곤해. 그러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면서요. 그 순간 남편에 대한 큰 실망을 했죠. 진짜 내가 알아서 하라 그거지? 그래. 중간에 껴서 진짜 나만 곤란하네. 그래, 좋아. 남의 일인 양 귀찮아하면서 저보고 다 알아서 해결하라기에 저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단호하게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꾸 이런 전화도 하지 마시고 아이 가지라고 설득하는 말씀도 그만하세요. 저희 절대로 아이 안 가질 겁니다. 이게 저희 부부의 최종 결정이에요. 누구 맘대로 너 기어코 이 남의 집 귀한 데를 끊어놓을 거야? 네가 뭔데? 어머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어머님 아들도 똑같이 동의한 일인데요. 내 보기엔 민태는 아닌데 너 때문에 억지로 아이 안 갖겠다고 하는 것 같더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너랑 우리 민태 절대로 결혼 안 시켰지. 나이도 많고 애는 안 가진다고 그러고 고집은 새심줄보다 더하고 너랑 결혼시킨 거 땅을 치고 후회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저희 결혼 생활에 간섭하시고 막말하실 줄 알았으면 저도 민태 씨랑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했을 거예요. 뭐야? 이 싸가지 없는 게? 싸가지요? 어머니야말로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어머님한테 싸가지 없다는 소리까지 들어야 해요? 그럼 네 지금 행동이 옳은 거니? 우리는 손주 바라는데 네 마음대로 손주는 없다. 기대도 하지 마셔라. 말씀도 하지 마셔라. 그러는 게 싸가지 없는 행동이 아니냐고. 당신 아들도 똑같이 그러기로 했다는데 저만 싸가지 없고 나쁜 년을 만드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어머님과 저는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말을 주고받으며 한바탕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제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져 버렸죠.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의 발길을 완전히 끊었고 그 일은 당연하게도 남편과 저의 관계에도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문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게 되었죠. 남편은 저보고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했고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은 차라리 부모님 말씀 들어서 아이를 가지자고 하는 거예요. 아이 안 가지고 살기로 결심했다고 할 땐 언제고 바로 말을 바꿔서 아이 가지자고 저를 설득하려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실망도 하고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시작한 지 고작 6, 7개월 만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 대신 냉랭한 침묵과 서로를 향한 원망만이 가득했죠. 한때는 서로 없이는 못 살 것 같던 저희였는데 말이에요. 결혼 1년이 될 무렵에는 저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대화조차 거의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고 결국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처밖에 없는 결혼 생활,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어진 거죠.
저도 그 결정이 서로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담담하게 협의를 했는데 이혼이라는 게 서류 한 장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법적으로 최소한의 숙려기간 혹은 조정기간이라는 게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조정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그 이혼 조정기간에 저는 하민태라는 인간의 추악하고 이기적인 민낯을 똑똑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직 법적으로는 제 남편이었던 그 인간이 알고 보니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남편의 바람 상대는 다름 아닌 남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는 조윤미라는 여자였습니다. 저도 미용실 갔을 때 몇 번 마주친 적도 있는 여자였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기가 막히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랑 사이가 틀어진 후에 그 여자랑 내연의 관계를 시작한 것 같고 저랑 이혼 합의를 하기로 했고 조정기간을 갖는 그 시간을 못 참고 대놓고 다니다가 저한테 딱 들킨 겁니다. 아무리 우리 관계가 끝났다고 해도 아직 이혼 조정기간이기에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다른 여자와 놀아난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따져 물으니 그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뻔뻔하게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이미 마음 떠났고 정상적인 부부 사이 아니었잖아. 그런데 그게 뭐 그리 큰 문제라고 그래? 너도 곧 남남 될 건데 신경 꺼. 정상적인 부부 사이가 아니면 아직 부부관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여자와 연애를 보란 듯이 해도 괜찮다는 걸까요? 게다가 제가 뒤늦게 안 것뿐이지 이미 저랑 이혼 얘기 나오기 전부터 그 여자랑 불륜을 하고 있었잖아요. 저와의 이혼이 모두 끝나고 만나던지 뭘 하던지 조정기간인데도 다 끝났다며 이제 숨기지도 않고 연락하고 만나다가 걸린 거였죠. 그 황당하고 파렴치한 태도에 기가 막혔고 저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과 어머님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번갈아 저에게 전화해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온갖 쌍욕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어차피 갈라설 건데 왜 이렇게까지 더럽게 일을 만드냐, 독한 년, 돈에 환장했냐 등등 그들의 반응은 제 분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어요. 게다가 저랑 이혼 얘기 나오고 나서 만남이 진행됐다고 박박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진흙탕 싸움이라도 하겠다 생각했죠. 저는 곧바로 증거를 찾기 위해 그 조윤미라는 여자의 SNS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SNS만큼 확실한 증거 창고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제 눈을 의심할 만한 그들의 파렴치함을 만천하에 증명할 증거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조윤미는 자신의 SNS 계정에 버젓이 어머니께서 주신 감동의 선물 항상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낯뜨거운 글과 함께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사준 것으로 보이는 반지와 명품 가방 사진을 자랑스럽게 올려놓았더라고요. 그것도 무려 2달 전에요. 심지어 시부모님, 하민태, 그리고 자신 이렇게 넷이서 마치 진짜 한 가족이라도 된 것처럼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까지 보란듯이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 사진 밑에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 그리고 내 사랑 민태 씨와 함께 이런 닭살 돋는 멘트까지 달려 있었죠. 저는 그 모든 게시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날짜와 시간이 나오도록 캡처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그들의 뻔뻔하고 부도덕한 관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소송을 제기하자마자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악의가 가득했죠. 야, 이 지독한 년아. 어차피 이혼 도장 찍기로 한 마당에 우리 민태 앞길을 막으려고 상간소송까지 걸어야겠어? 누구더러 지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혼 얘기 전부터 바람피웠고
조정기간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새를 못 참고 상간녀랑 당당하게 연락하고 다니다가 들킨 건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도 그 여자랑 이미 왕래하고 지내셨죠.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기가 막혀서 너는 그 심보를 그따위로 고약하게 쓰니까 결국 이혼당하는 거다. 알기나 해? 이혼 당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혼하는 거죠. 그리고 이혼 사유에 어머님과 어머님 아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이고, 웃기고 있다. 나는 너같이 재수없고 싸가지 없는 년 말고 천사같이 예쁘고 참한 우리 윤미 새며느리로 들여서 손주 많이 보고 행복하게 살 거다. 우리 윤미가 얼마나 착하고 어른 공경 잘하고 싹싹한지 너랑은 차원이 달라. 너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지. 얼굴도 예쁘지. 애교도 많지. 진짜 너 같은 뻣뻣한 나무 조각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리 윤미한테 미안할 지경이다. 우리 민태가 진작에 너 같은 거 말고 윤미랑 만났어야 했는데 너 같은 악독한 거랑 엮여서 이게 다 무슨 고생이야. 너랑 우리 민태는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할 악연이야, 악연. 나는 우리 착한 윤미 며느리로 얻어서 토끼 같은 손주들 줄줄이 낳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거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저야말로 그 집안이랑 엮인 게 제 인생 최악의 악연이라고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그럼 끊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의 지긋지긋한 통화를 마치고 나니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장면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엄마와 함께 오랜만에 외식을 하러 나갔는데 바로 저 앞 테이블에서 어머님과 그 파렴치한 상간녀 조윤미가 마주 앉아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나 살갑게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던지 누가 보면 다정한 모녀지간인 줄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아직 저와 남편의 조정기간 중이고 상간녀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까지 했는데도 보란듯이 저렇게 다니는 게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죠. 저는 그냥 그 불쾌한 광경을 못 본 척하고 식사를 계속할까 하다가 갑자기 속이 좋지 않아 잠시 화장실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갔다가 나와서 손을 씻는데 제 등 뒤로 급하게 조윤미가 지나가는 거예요. 저를 미처 못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화장실 칸 안으로 급히 들어가선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윤미 통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어딘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엄마가 주말에 꼭 갈게. 우리 아들 조금만 참고 기다려. 엄마가 나중에 너 꼭 데리고 와서 같이 살 거야. 그때까지만 잘 지내고 있어. 사랑해, 우리 강아지. 저는 어리둥절했죠. 아들? 데리고 와서 같이 산다고? 순간 제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미 상간소송도 했고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었지만 그 이상한 통화가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엄마라뇨.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한 나머지 고민 끝에 사설탐정사무소에 조윤미에 대해서 알아봐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의 비밀이 뭔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실들을 알게 되었죠. 그 시간이 흘러 상간소송은 당연히 제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조윤미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위자료의 출처는 뻔하죠. 어머님, 아버님이 아들 대신 그리고 예비 며느리 대신 다 내주셨을 겁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드디어 서류상으로도 그들과 완벽한 남남이 된 날 어머님, 아니 전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내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그때 너 결혼한다고 내가 팔찌 하나 줬었지? 그거 다시 택배로 보내든 돌려보내라. 결혼 전에 전 시모가 자기 팔찌를 하나 줬는데 저도 전 시모도 그동안 까먹고 있었거든요. 저는 알겠다고 택배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으면 되지. 전시무가 저를 약올리더라고요. 이제 이혼녀 됐네. 속 시원하니? 네 성질에 재혼을 할까는 모르겠다만 다음부터는 애 안 가지고 싶으면 꼭 얘기 먼저 해라. 뒤통수 치지 말고. 물론 이제 노산이라 애 가지고 싶어도 가지기 힘들겠지만 그 팔찌는 어서 보내. 우리 새며느리 윤미한테 줘야 되니까. 그러시는 겁니다. 와, 끝까지 비아냥거리는데 어이없으면서도 동시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 마세요. 재혼 안 할 거예요. 이 결혼으로 제대로 되었거든요. 팔찌도 빨리 보낼게요. 어머님 그토록 아끼는 며느리한테 선물하세요. 참, 어머님 그토록 손주 노래를 부르시더니 소원 성취하셨던데요. 그것도 아주 제대로요. 미리 축하드려도 될까요? 하민태가 재혼도 하기 전에 손주가 벌써 그렇게나 많이 생기셨다면서요? 전시모는 당연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저더러 지금 뭔 소리 하느냐며 꿈꾸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웃으며 차분하게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모르셨어요? 어머님이 말하던 그 천사표 새며느리 조윤미 씨요. 그 여자 과거에 이혼을 2번이나 했고 그 사이에 애가 각자 하나씩이던데요. 애들은 2명의 전남편들이 하나씩 맡아 키우고 있다던데. 그 젊은 나이에 벌써 이혼 2번의 애 2이라니 대단하네요. 조윤미가 하민태랑 재혼하고 애 데리고 올 계획도 있는 것 같던데. 어머님이 그렇게 애타게 원하시던 손주 공짜로 그것도 1명도 아니고 2이나 한꺼번에 생기셨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비록 애아빠는 하민태가 아니지만요. 이제 평생 소원 푸시고 그 예쁜 며느님이랑 그리고 그 며느님이 데리고 올 손주들이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사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사설 탐정한테 돈까지 들이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 조윤미라는 여자는 20살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첫 번째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은 지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이혼했더군요. 아이는 전 남편이 맡아 키우고 있었고요. 그리고 불과 3년 뒤 2번째 남편을 만나 거기서도 또다시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고 2번째 아이를 낳은 지 고작 6개월도 안 돼서 또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2번째 아이 역시 그쪽 전 남편이 키우고 있다고 했고요. 제가 그 식당 화장실에서 우연히 듣게 된 조윤미의 통화 내용은 바로 그 여자가 첫 번째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나누던 대화였던 거죠. 제 말을 들은 시모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펄쩍 뛰었고 저는 제가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은 통화 내용과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윤미의 뒤를 캐본 이야기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전시모는 말도 안 된다며 펄쩍펄쩍 뛰시더라고요. 조윤미가 과거에 이혼 전력이 2번이나 게다가 각자 애까지 있다는 사실을 전시모는 꿈에도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알면 그렇게 예쁘고 착한 새며느리 소리는 안 했겠죠. 게다가 조윤미가 그 애들을 데리고 올 생각이라는 것까지요. 저는 뒤집어진 시모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랬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원하시던 손주가 공짜로 2이나 한꺼번에 더 생겼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이제 그토록 바라시던 대로 손주들 재롱 보시면서 만수무강하시고 행복하게 잘 사세요. 어머님 저더러 심보 좋게 쓰라고 하셨죠? 어머님도 심보 좋게 쓰셔서 조윤미가 데리고 올 아들들 친손주처럼 생각하시고 잘 돌봐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제 마지막 인사를 정중하게 건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지인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모든 사실을 다 밝힌 후에 전시모도 당장에 조윤미에게 사실 확인을 했나 봅니다. 조윤미는 그 모든 게 다 맞다고 한 모양이고 전시모는 당장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라고 했던 것 같았죠. 그런데 조윤미는 이미 하민태의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 여자는 혼전 임신이 특기이자 취미인가 봐요.
애까지 가진 마당에 못 헤어진다고 버틴 모양이고 결국 하민태랑 조윤미는 시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혼도 하기로 했나 봐요. 그리고 조윤미의 아이들도 데리고 오겠다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걸로 조윤미랑 전시모는 한바탕 하고 전시모는 뒷목 잡고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전시모는 그토록 노래를 부르던 친손주를 드디어 보게 되었지만 동시에 과거가 복잡한 며느리와 그 며느리가 과거에 낳았던 2명의 덤 손주들까지 세트로 얻게 되신 거였습니다. 그 집이 쑥대밭이 되었다는데 과연 그 집안이 이번에는 이혼이라는 파국 없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물론 그건 제가 더 이상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요. 저랑 이혼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남편 상간녀를 그렇게 예뻐하고 천사 같은 며느리 어쩌고 하더니 그 천사 같은 며느리가 친 뒤통수의 맛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우유부단 그 자체였던 전남편 하민태. 지금 돌이켜보면 하민태는 저처럼 딩크에 대해서 확고한 인간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제가 딩크를 원하니 자기도 그러자고 했던 것 같고 어머님이 아이 가지라고 하니 또 그러자고 말을 바꾸는 그런 줏대 없는 인간일 뿐이었던 거죠. 우유부단하고 줏대 없이 그렇게 굴더니 이제는 이혼 전적이 2번이나 있는 와이프의 애들까지 데리고 와 키우게 되고 참 하민태에게 걸맞는 결말이 아닌가 싶네요. 돌이켜보면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말 한마디, 진심 없는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긴 했지만 또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며 훌훌 털어버리려고 해요. 제 길고도 험난했던 결혼과 이혼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